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리츠협회 조준현 회원정책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투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상장 리츠들의 현재 경영 상황과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금일 투자간담회는 5개사에 6개 리츠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상장 리츠 투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주요 언론사 기자님,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님, 그리고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 운영력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리츠협회 회장 정병윤입니다. 요즘 리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회장으로 온 지가 2001년도 7월부터인데 그 1년 동안 굉장히 리츠가 잘 되더라고요. 상장 수도 늘어나고 뭐 주식이 엄청나게 뛰고, 그래서 저는 제가 협회장을 참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작년 6월부터 미국 금리가 뭐 10차례 오르고 지금 5.25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30%까지 조정이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역시 내 능력이 아니라 이게 리츠는 이자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이자율이 진정되는 기미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자율 그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고, 그다음에 곧 있을 FOMC에서도 뭐 동결 얘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금년내 중에 금리 인하까지 나올 거다, 그런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리츠도 다시 옛날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규제 완화에 좀 힘을 쓰려고 그러는데요. 가장 몇 가지 과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좀 합병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몸집이 커져야 외국인도 투자를 하고 많이 투자자가 될 텐데, 너무 시총이 작은 기업들로 되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법에 있는 합병 규제를 좀 완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산업단지 이런 거는 유동화가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노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빨리 리츠가 담아가지고 시장을 좀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인가 절차 간소화, 그거는 국토부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그 검사 조사를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좀 엉성하게 돼 있는데 그 법을 그대로 막 잣대로 들이대다 보니까 굉장히 업계에서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랑 같이 협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반기에는 법 개정안을 아마 국회에 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참아주십사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표하는 리츠는 6개입니다. 주요 발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리파이낸싱을 아주 열심히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는 내용과 함께, 그다음에 해외 뭐 자산 뭐 불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를 잘 상승시켜서 유지를 해왔다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일 관심이 큰 그 자산의 매각 계획, 그다음에 그 신규 자산 편입 계획, 이런 내용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 우리 리츠가 얼마나 경쟁력 있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그 안정적인 배당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츠라는 게 다른 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이런 자리를 좀 더 많이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우리 기자분들 잘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장 리츠사의 IR 시간이 되겠습니다. 총 5개 AMC에 6개 리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NH 프라임 리츠와 NH 올원 리츠입니다. NH 농협 리츠 운영의 김동중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협 리츠 운용에서 리츠 사업 부분을 맡고 있는 김동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이나 대외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 상장 리츠 전체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조금 이제 안정세를 이루고 있지만은 조금 더 이제 많은 시장에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각 상장 리츠의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시장에 알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NH 프라임 리츠와 NH 올원 리츠 두 개의 상장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의 리츠에 대해서 주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설명이 끝나는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농협 리츠 운용에서는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가진 NH 프라임 리츠와 NH 올원 리츠 두 개의 상장 리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NH 프라임 리츠는 2018년 12월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서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 간주 부동산 한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당시에 밝혔었습니다. 이후 해당 정책적인 변화를 이제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후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9년 12월에 국내 최초의 재간접 리츠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점으로 본다면은 과거의 상장 리츠들은 그러니까 현재처럼 이제 상장 리츠를 많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주요 프라임 리츠의 오피스에 대한 투자 대상 기관은 뭐 사모나 기관 투자자의 중심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국내 우량 오피스, 프라임급 오피스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내 최초 재간접 리츠라는 컨셉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상장을 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원 리츠는 2019년도 저희가 NH 프라임 리츠 상장을 준비하면서 실물형 상장 리츠를 기획하였고 2020년도 분당 스퀘어를 포함한 4개의 실물 부동산을 매입을 준비하면서 기획 이후에 약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1년 11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NH 프라임 리츠와 올원 리츠는 재간접형과 실물형의 투자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차별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프라임 리츠의 경우에는 국내외 주요 프라임급 오피스 중에서 코어 자산군에 속하는 최상위 등급의 오피스 빌딩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원 리츠는 코어 플러스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을 편입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리츠별 상세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H 프라임 리츠는 코어 투자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어 투자 전략은 안정성이 높은 대신 코어 플러스 대비 수익성이 다소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입니다. 오피스의 경우 코어 투자 전략의 대상군은 A 등급 이상의 오피스를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프라임 리츠의 경우에는 서울 주요 핵심 권역에서도 규모나 입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빌딩의 인지도가 매우 우수한 랜드마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리츠는 일반적으로 주요 업무 권역의 핵심 입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 평균 대비 임대료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지불 가능한 임대료를 수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 높은 임차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라임리츠는 현재 그 4개의 자산을 편입하고 있는데 4개의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도심권에 입지한 서울스퀘어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강남권역 테헤란로에 입지한 강남엔타워가 22%.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서초사옥 현재의 건물명은 더에셋타워로 15%를 보유 중이고 잠실권역에 입지한 삼성 SDS타워가 17%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각 자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자산은 서울스퀘어입니다. 서울스퀘어는 도심권역에 이제 서울역 앞에 입지한 연면적 4만 평 규모의 오피스로 2010년도에 전면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2014년 리드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고 미디어 파서트 운용 등으로 랜드마크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자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스퀘어의 주요 임차인은 11번가 위워크를 포함해서 국내외 우량 기업이 임차하고 있고 현재 이제 주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연평균 상승률은 평균 3% 정도 수준입니다. 해당 펀드의 만기는 2022년 2월까지이고 현재 이제 만기 때까지 고정금리 3.46%로 지금 이제 대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기 때까지 리파이낸싱 이슈는 없는 자산입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자산은 강남엔타워입니다. 강남엔타워는 테헤란로에 입지한 신축급 프라임급 오피스로 현재 임대율은 100%입니다. KB 부동산 신탁과 EA코리아 그리고 롯데물산 등이 주요 임차인으로 임차하고 있으며 이제 해당 펀드의 운용 기간은 25년 8월까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리파이낸싱을 완료했고 해당 리츠의 이제 운용 시점까지 고정금리 2.6%로 리파이낸싱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만기 때까지 리파이낸싱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더에셋 다음은 더에셋 타워입니다. 더에셋 타워는 연면적 24,500평 규모로 강남역과 신분당상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자산입니다. 더에셋 타워는 2018년 8월 당시 이제 거래 평당 가격이 3천만 원을 넘기면서 국내 최초로 평당 3천만 원대의 오피스 시장을 3천만 원대의 거래 시장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리츠의 운용 만기는 25년 8월까지로 대출 만기도 운용 시점까지 리파이낸싱에 관련된 이슈는 없는 자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자산은 SDS 타워입니다. SDS 타워는 이제 잠실권역에 입지하고 있고 연면적은 약 3만 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 SDS가 100%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SDS 관련된 펀드는 펀드 만기가 내년 1월까지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하고 현재 매각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산 소개를 마치고 지금 이제 주요 좀 시장에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와 함께 저희의 운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프라임리츠는 저희가 우수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의 팬데믹 이후로 신규 자산 편입이 조금 무산되고 그리고 이제 재간접 리츠의 특성상 복층 재간접 이슈로 인해서 공모 펀드에 대한 투자 유치의 한계 그리고 이제 실물이 아닌 수익증권과 지분증권을 보유함에 따라서 저희가 운용상의 제한 여러 가지 이제 한계로 인해서 저희가 그간에는 타 상장 리츠 대비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 프라임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작년 5월에는 공모가를 일부 회복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전체 상장리츠 중에서 평균 정도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주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시장의 관심도가 이제 높아진 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매각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운용 만기에 대한 시점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잠실 SDS 타워는 내년 1월이고, 그리고 이제 강남 N타워, 더에스 타워는 25년 8월, 서울스퀘어는 26년 2월로 어떻게 보면 향후 3년간 매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에 대해서 매각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매각 이벤트만으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실은 이제 뭐 매각이 잘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매각 차익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매각되는 가격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그간 서울의 주요 오피스들이 거래되어 왔던 거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좀 한번 진행을 해봤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향후의 매각 가치를 뭐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4개의 자산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상승률이 9에서 21%까지 이미 이제 그 자산 가치의 상승의 공시지가로 반영이 되어 부분을 이제 고려한다면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상승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주요 핵심 업무 권역의 프랭크 오피스의 반복 거래 사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종로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거래 가격 대비 34%가 상상이 되었고, 그리고 양재역에 인접한 강남 P타워는 직전 거래 대비 26%, 그리고 플래티넘 타워는 39%, 그리고 삼성역 인근의 바른 빌딩은 69%의 상승으로 이렇게 직전 거래 대비 이제 최근 거래가가 형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본 사례는 도심권과 강남 권역의 주요 오피스들의 평당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추세로 상승되고 있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강남 권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강남 권역에는 이제 더에스 타워와 강남 N타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더에스 타워의 그 당시의 평당 매입 가격이 3천만 원 초반, 그리고 강남 N타워가 2,900만 원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가 더에스 타워가 국내 최초의 평당 3천만 원대의 거래 시장을 형성한 이후에 강남 권역의 오피스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21년 기준으로 더 피나클 역삼 같은 경우에는 3,900만 원대의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멀티 캠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천만 원대 거래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이제 다양한 자산들이 현재 이제 4천만 원대의 오피스 시장이 이미 작년 초부터 열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른쪽 하단에는 도심 권역의 이제 거래 사례를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도심 권역에는 서울스퀘어를 저희가 수익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2018년 이제 저희가 매입 당시 평당 거래 가격이 2,460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2년도에 도심 권역의 이제 주요 오피스들의 평균 거래 단가가 2,8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었고, 최근에 지금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지만은 실은 이제 뭐 콩코디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타워 8 이런 오피스들이 곧 이제 거래가 될 거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주요 오피스들의 평당 도심권에도 평당 거래 가격이 3천만 원대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치도 이제 매각되는 시점에 정확하지 않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런리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런리츠의 경우에는 과거 이제 뭐 초대형 코어 등급의 투자 전략을 탈피해서 저희가 미드 사이즈 코어 플러스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방향에서도 오피스에 대한 단일 섹터가 아닌 뭐 물류라든지 리테일 등 다양한 자산들을 편입을 해서 향후 부동산 섹터에서도 경기 변화가 있더라도 이제
현금 배당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멀티섹터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이제 상장 당시 4개 자산을 편입을 완료했고 작년에 추가로 3개 자산을 편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장 이후에 매 회계 기수마다 저희가 이제 목표 대비 이제 초과된 배당을 실현시켜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각 자산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IR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여기 주요 성과 부분과 그리고 이제 운용 계획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오런리츠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안정적인 공실 관리와 함께 임대료 상승 그리고 기타 수익 창출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신규선 편입 기준으로 2021년 대비 2022년을 비교할 경우 각 자산의 영업수익과 NOI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좀 건너뛰기는 했지만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주로 보면 이제 삼성생명이나 이제 삼성생명 서비스가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들이 좀 비중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생명 서비스의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률이 CPI 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기준으로 CPI 인상률을 반영해서 이제 임대료 인상률이 5.7%의 인상률을 이제 찍었고 과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2.5% 3% 내외의 임대료 인상률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의 임대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이제 작년 대비 조금 더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치의 경우에는 이제 편입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 기준으로 공정 가치가 약 한 8,400억 원 수준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연결 재무제표상 장부가는 6,600억으로 이제 공정가 대비 다소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공정 가치를 기준으로 NAV와 주가를 비교할 경우에는 오런리치의 주가가 좀 낮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수준은 이제 매입 전 대비 자산 가격은 상승되었지만 주가가 아직 조금 이제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치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주가 회복을 통해서 시장에서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운용 방안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장 시점에 오런리치의 성장 전략으로 매년 1,500억 원 내외 수준의 자산 편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상장 이후에 작년에도 그 약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올해와 같이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불확실하고 이제 금리가 상당히 이제 과거 대비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금년의 운용의 방향을 안정성의 방점을 찍고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이제 공실률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임차인과 이런 이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어필을 통해서 저희가 오런리츠의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상장 시점에 운용 계획에 밝혔던 부분은 저희가 장기 보유 자산과 단기 보유 자산을 분리해서 단기 보유 자산인 경우에는 운용 경과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매각 검토를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이 어느 정도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은 매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를 기준으로 자산을 매입한 지 3년이 경과하는 자산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연초부터 이제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검토를 이제
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A1 타워 인계 빌딩에 대해서 자산 매각에 대해서 이제 지난달 초에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계 빌딩을 매각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저희가 당시 매입했을 때 시점의 공실률이 약 20%에 육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어 플러스 밸류에이드 전략으로 해당 자산을 매입을 진행을 했고, 매입한 이후에 농협은행이라든지 고용노동부 이제 신용도가 우수한 임차인으로 유치하면서 유치하면서 공실률을 낮췄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안정적인 매각과 함께 매입 당시보다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가지고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하반기에도 인계 타워의 매각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하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 들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2개 리치를 설명해 주시는데 핵심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롯데리츠 발표 순서입니다. 롯데리츠의 윤영주 상무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AMC의 리츠 사업 본부장 윤영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우리 그 투자자분들, 그리고 리츠 관계자분들, 그리고 협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롯데리츠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 순서는요, 롯데리츠 개요를 공유 드리고 나서 롯데리츠의 현황과 실적, 그리고 끝으로 저희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롯데리츠의 개요입니다. 롯데리츠는 현재 운용 자산 규모가 2조 3천억이고요. 총 15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5월 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9,512억이고 배당 수익률은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24%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실률은 제로이고요. LTV는 저희가 감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41% 수준으로 그 업계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은 담보부사채 기준으로 했을 때 AA- 스테이블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FTSE 등 그 글로벌 인덱스에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롯데리츠의 투자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리츠는 2019년 5월에 강남 롯데백화점을 현물 출자로 시작을 해서 같은 해 10월에 저희가 1조 5천억 원 자산 규모로 해서 IPO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차례에 걸쳐서 합계 8천억의 자산을 편입을 해서 오늘날 2조 3천억의 AUM을 가진 상장 리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투자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리츠는 에쿼티 쪽을 봐주시면은 총 이제 1조 1,931억 중에서 50%는 롯데쇼핑이,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스폰서 리스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차입금 쪽은 그 차입금과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부채 총계가 1조 2천억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회사채와 담보대출 등 다양한 그 조달 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1조 1,390억의 외부 조달액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9년에 롯데리츠가 그 리츠업계 최초로 신용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보사채 기준으로는 AA-, 무보증 회사채로는 싱글 A 플러스로 안정적인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롯데리츠는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아울렛, 물류센터에서 15개의 자산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전체 자산 가치 중에서
전체 자산 가치 기준으로 96%가 리테일 자산이고 4%는 저희 물류센터, 김포에 있는 물류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롯데 쇼핑과 또 롯데 글로벌 로지스와 장기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위치 측면에서도 저희가 서울 수도권의 65%를 차지를 하고 있고 비즈니스 유닛으로 보시면은 백화점 자산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가치 상승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그 롯데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고 보유 자산 가치도 기상승하였고 향후에도 상승 여력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최초 매입가액, 즉 그 현재 장부가액 대비 평균적으로 21% 간평가액이 상승하였고요. 금액으로도 4,665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평가 대비 부채 비율이 41% 수준이고요. 이런 그 담보 감정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주가 순자산 비율이 현재 0.57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리츠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유 부동산 전체를 6개 트렌치로 구분해서 15개 자산을 6개 트렌치로 구분해서 롯데 쇼핑, 또 롯데 글로벌 로지스와 트리플렛 조건으로 마스터리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재산세, 그리고 캐펙스를 리츠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신용도 높은 롯데 쇼핑과 롯데 글로벌 로지스와 장기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 또 공실도 제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물가 인상 측면에서는 이제 다소 그 큰 비용 인상 없이 안정적인 현금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트렌치 ABC를 보시면은 저희가 최초에는 임대료율을 5%로 시작해서 꾸준히 매년 1.5% 고정적으로 인상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트렌치 CDF는 전년도 CPI 상승률만큼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평균 임대기간, 잔여 임대기간은 6년 8개월입니다. 다음은 저희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분기인 2023년 1분기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영업 수익은 전기 동기 대비 6억 증가하였습니다. 1.9% 증가했고 이는 저희 매년 그 2번 임대료 증가가 반영된 것이고요. 그러나 반면에 영업의 비용이 58억 상승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시작된 리파이낸싱으로 인해서 차입 비용이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리파이낸싱 조달 평균 금리는 저희가 5% 초반대로 안정적으로 리파이낸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 3%대에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향후에도 저희가 임대료의 그 꾸준한 상승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와 함께 또 금리가 안정되면 이런 재무 구조를 좀 더 안정화되도록 장기화해서 리파이낸싱 조건을 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주요 그 캐시 인플로에 해당하는 임대 수익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갖고 있는 자산은 안정적으로 CPI 인상률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1.5% 고정적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2023년 추정 연간 임대료가 이에 따라서 2022년 대비 2.2% 금액으로는 25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리파이낸싱 이제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차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롯데리츠의 현재 총 차입금은 1조 1,390억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1분기에 6,580억, 전체 한 60%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정적으로 리파이낸싱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3,900억 정도의 그 차입금이 만기 도래합니다. 이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신용 등급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리파이낸싱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는 금리가 이제 높아져 있고 당분간은 이 높은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그 담보대출, 공모사채, 전환사채 등 그 채널을 좀 다양화해서 한 2년 내외로 해서 만기 분산을 함으로써 좀 조달의 안정성과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안정화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저희가 장기 차입 비율을 높이고 보다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그 배당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단기적으로 올해 연한산 배당 수익률은 한 5.4%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에쿼티 기준으로 6%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리츠의 성장 로드맵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로포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에 따라서 그 8조 7천억의 추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그룹 내에 그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이제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 이외에는 그 외부 보유 중인 그룹사 임차 자산, 유동화된 자산들, 그리고 신규 개발, 외부 우량 자산도 적극적으로 편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리츠는 이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입니다만은 저희가 그 안정적이고 어떤 양호한 재무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그 약속한 그런 캐시플로우를 창출해내는 거를 이제 올해는 우선 순위로 두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향후에는 그 그룹 내 우수한 자산을 적극 편입을 하고 또 여전히 그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창출과 그리고 수익률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주주 여러분들의 그 가치의 제고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문은 모두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받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ESR 캔달 스퀘어 리츠 순서입니다. ESR 캔달 스퀘어 리츠 운영에 이동진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ESR 캔달 스퀘어 리츠에서 그 IR 담당하고 있는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늘 이렇게 좋은 그 협회에 IR 행사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병훈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 저희 회사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매번 나올 때마다 좀 간결하게 그 메시지를 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꼭지점들을 좀 들고 나오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저희 ESR 캔달 스퀘어 리츠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다음에는 저희가 바로 어제 오후께 그 자산 매각 공시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IPO 당시에 저희가 그 편입했던 자산 하나를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게 되어서 어저께 그 매각을 완료하고 이사회 승인 난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갖다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일회성 단발성이 아닌 저희가 이제 현재 지금 모두 당면하고 계시는 이 고금리 상황 아래서
저희가 헤쳐나가고자 하는 전략이 자본의 재투자. 그래서 저희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제 저희 매각과 그래서 캐피털 리사이클링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캐피털 리사이클링이 최대한 그 시장의 어떤 저희 주주분들께 유상증자나 아니면 지나치게 높은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산의 매각과 그 다음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을 갖다 활용한 재투자를 이어가는 그 사이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현재 ESR 캔달 스퀘어가 ESR 그룹 자체도 뉴 이코노미 자산을 갖다가 투자하는 아시아 그 아태 지역에서 지금 가장 큰 부동산 자산 운용사인데요. 한국에 있는 ESR 캔달 스퀘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물류 부동산에 지금 특화돼서 저희가 지금 그룹사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회사가 스폰서가 되는 ESR 캔달 스퀘어는 물류 부동산의 시행에서부터 물류 부동산의 건설 그리고 건설된 건축된 물류 부동산의 운용까지 전체적인 물류 부동산 밸류 체인의 계열화된 그 물류 부동산 특화된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화면에 띄워놓은 총 연면적 약 500만 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는 면적이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에 공급하고 있는 물류센터 임대 면적이고요. 현재 지금 모 그룹인 스폰서사에 대략 360만 제곱미터가 개발 완료되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 저희 상장 리츠 ESR 캔들스퀘어 리츠에 약 120만 제곱미터 연면적 기준으로 물류센터가 지금 시장에 공급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물류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 리치 같은 경우는 임대율 100%를 갖다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새롭게 그 임대료를 갖다가 재계약하고 있는 상황 동안 지금 모든 임차인 분들, 기존 임차인 분들과 대략 한 18% 정도 기존에 내시던 임대료 대비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재계약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실 저희 자산 전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자산들을 지금 연면적 순으로 좀 바꿔서 좀 표현해 봤습니다. 그동안은 보통 저희가 지역별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연면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가운데 10번, 10번째로 큰 자산을 이번에 저희가 매각을 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딱 지금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중간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치는 사실 저희 자산 중에서 최고 비싸고 좋은 자산은 경기도 일산 쪽에 있는 고양 자산하고 그리고 이제 부천에 있는 부천 조온센터가 100% 임대율로 지금 임대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위치로에서 오는 가치 때문에 현재 이제 대체가 좀 불가능한 자산으로 물류 자산 중에서는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값어치가 지금 저희가 이번에 매각한 자산보다도 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번 프레젠테이션이 저희 2000 LP 1번 LP 물류센터 1번 자산의 매각에 관한 게 주이다 보니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2000 자산의 지금 위치가 보시면 지금 2000 점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주위에 저희가 이제 검은색 점들이 더 있는데 그 각각의 점들은 저희 물류센터의 위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분의 물류센터는 보시겠지만 저희는 서쪽 권역, 대한민국의 지금 경기도권에서 서쪽 권역에는 자산이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용인, 이천, 마장에 이르는 전통적인 물류센터 중심지에 자산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과연 이번에 지금 매각한 자산 이번 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 매입가는 IPO 당시에 6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캡레이스로는 4.93%였고요. 이 자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810억에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 차익은 약 15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이거는 지금 캡으로 보시면은 4.93 캡에 뛰어왔던 자산을 지금 4.02 캡에 팔게 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동안 이제 고금리 상황 아래에서 모든 자산에 대한 자산 가격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실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장의 우려를 좀 덜어내 드리고 무엇보다 이 부분이 지금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여러 다른 3자 시장 보고서들이나 이런 곳에서 물류자산들에 대해 가격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좀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매각 가격이었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0억에 저희가 사왔던 자산, 이 자산이 캡이 4.93이기 때문에 매해 33억 정도의 월세를 갖다가 이제 연세죠. 매해 33억 정도의 이제 배당을 저희가 받아왔는데 그 2년 반을 소유했다가 지금 팔았기 때문에 두 번의 배당과 그다음에 매각가 810억을 고려하면은 저희가 주주분들에게 이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제 돌려드린 총 수익률이 약 30%, 그리고 저희가 투하한 자본 대비는 약 1.5배의 리턴을 보인 거고요. 그리고 IRR 기준으로는 2년 반 보유하면서 이제 19%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해외에서 보시면 보통 부동산 그 투자 전문 사모 펀드들 이제 모집하실 때 통상적으로 IRR 기준이 한 15%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그 코어 물류 자산을 운영하는 리츠에서 자산을 매입했다가 매각하면서 IRR 19%를 갖다 달성했다는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웬만한 그냥 투자 전문 사모 펀드 보다도 높은 성적을 좀 거뒀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매각을 통해서 그 크게 두 가지를 갖다 증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공모가가 5,000원이었고 유증가가 6,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주가가 4,200원인데요. 그러면은 보실 때 IPO 당시에 편입했던 자산 단순히 그냥 660억 기준으로 810억에 팔게 됨으로써 저희가 그 얼마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지 부분을 갖다 좀 자연스럽게 증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그 매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매각 수익, 이 부분이 이제 전부 리츠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산을 하게 되면은 그 원본은 재투자가 가능하지만 투자 수익 부분은 전체 배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배당 재원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한 면이 돼서 저희도 물론 올해 리파이낸싱을 앞두고 있지만 저희 IPO 때부터 약속드렸던 캔들스퀘어 리츠는 배당금이 매해 올라가는 리츠라는 약속을 저희가 6개월마다 드리는데 올해 2번 다 약속을 지켜드릴 수 있고요. 24년도에도 저희는 배당금이 우상향할 걸로 시장에 약속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그 매각 하이라이트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IPO 당시에 저희가 자산 규모 2.27조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현재 시총하고 이제 부채는 변하지가 않았죠. 그 부분을 갖다 합쳐보면 지금 사실 기업 가치가 약 그 자산 기준으로 2조 원 정도의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자산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향이나 부천 자산이 월등히 비싸지만 그런 가중치를 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2001번 자산을 매각했던 가격으로 지금 저희 기업 가치를 갖다 보자면은 자산 가격이 지금 2.6조 원에 와 있어도 전혀 프리미엄이 없는 그냥 청산 가치가 약 2.6조 원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 그 현재 그러면은 저희 주가 수준에서는 대략 한 70%까지도 업사이드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전평가 부분을 갖다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이게 이제 저희 캐피털 리사이클 전략인데요. 그래서 2000 LP1의 매각이 단순히 단발성 자산 매각 또는 저희가 뭐 기회가 닿아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저희는 물류센터만 18개를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향후에도 지금 고금리 상황 아래서는 저희가 주주분들한테 가서 손을 갖다가 벌리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들, 저희 자산들이 지금 시장에서 높은 값어치를 갖다 받고 있다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인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적어도 금리 상황이 높을 때는 끊임없이 자산을 우선 저희가 매각을 갖다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달에 공시했지만 2000 LP 7번을 갖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 7번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캡에 매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4캡에 팔고 향후에 매입하는 자산들은 5캡 이상, 사실 6캡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자산들을 찾아갖고 저희 AMC 내에서 저희 기존 자산을 갖다가 매각, 그리고 그 원본은 이용한 재투자, 투자 수익은 주주분들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장기 성장 그 전략을 갖다가 공유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으로는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저희 배당 가이던스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상장했을 때 한 해가 268원, 그리고 작년에 270원, 이제 결국 6개월 단위를 두 번 합친 연간 저희 총 주당 배당금인데요. 올해도 272원, 그리고 내년도에 274원까지 저희 연말에 일어나는 리파이낸싱 상황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배당 금액을 예상 금액을 그 시장에다가 지금 저희가 좀 약속드리고 집행해드릴 수 있을 걸로 현재 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파이낸싱 부분은 이제 차후에 또 올해 연말이 더 다가올수록 저희가 12월 달이 그 차입금 만기인데요. 이제 오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조금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자리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크게 이제 저희의 그 성공적인 자산 매각과 그다음에 캐피털 리사이클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FN리츠입니다. 삼성 FN리츠의 김영진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SRA 리츠본부 리츠 투자팀을 맡고 있는 김영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리츠협회가 주관하는 이 본 투자 간담회 통해서 삼성 FN리츠를 설명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삼성 FN리츠는 지난 4월 10일 보시는 것처럼 모이는 금융, 그리고 리츠도 삼성과 함께 라는 슬로건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불과 2개월 정도 돼서 상장 추진 당시에 말씀드렸던 IR 내용과 유사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삼성 FN리츠의 현황과 그리고 운영 전략, 그리고 미래 가치를 위한 성장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성 FN리츠는 이제 4가지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 권역 소재인 초우량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스폰서로부터 우선 매수 협상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안정적인 측면도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적인 특징에서 수익성 측면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대치타워, GBD에 있는 대치타워와 CBD에 있는 S1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 해당된 자산은 주요 권역의 발전과 어떤 가치 상승에 따라서 그 가치에 대한 평가도 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성도 그 주주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저희 삼성 FN리츠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용 자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7,500억 정도 수준이고요. 2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6월 이 자료를 제공하는 당시 6월 한 19일 정도인가요? 그쯤에 1개월 평균 주가를 해서 약 3,967억이라는 시가총액을 형성되고 있고, 현재 5,100원 정도에서 이제 변동이 있지만은 한 3,900억, 4,000억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아시는 것처럼 삼성생명이 약 19.5%, 삼성화재가 18.7%로서 저희 삼성 FN리츠의 스폰서, 즉 주요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거기다 저희 삼성 FN리츠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주실 거 있습니다. 임대율은 91.1%고요. LTV는 54.9%라서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유동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3년 평균 5.6%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운용에 따라서 좀 더 많은 그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분기 결산은 1, 4, 7, 10월의 그 분기 배당 리츠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2개의 자산을 삼성 FN리츠가 직접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이제 성장을 하면서 추가 자산을 편입하게 되면은 그 자산의 특징을 감안하고 그에 따른 구조를 했을 때의 자리츠를 통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안정적인 축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개별성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했을 때 4사분면을 나눈 그 우측 상향에 있는 코어 자산 위주로 저희는 계획적으로 편입을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주요 핵심 권역의 소재에 있을 것이고 임차인도 우량하고 낮은 공실률과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산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대치타워입니다. 대치타워는 그 테란로에 인접해 있고요. 120여 개의 빌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준 면적층 기준으로 이제 한 8위 10번째에 해당되는 그 큰 자산이고요. 정방향 평면 구조에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자산입니다. 임차인 또한 우량하고 거기에 그 임차 수요가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임차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 FN 저희 삼성 계열사가 약 65% 정도 임차에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에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입니다. 그 매입할 당시에 시장에 맞는 임대 상승률 3.5%로 5년간 계약을 체결해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입지적인 부분과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즉 그 입지적으로 봤을 때에 전반적으로 그 이커머스 기업이나 이제 IT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또 주변에 자산 그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GTX 노선 계획도 있고요. 테란노 일대 개발 계획도 있어서 상당히 본권 이 대치타워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다음은 S1 빌딩입니다. S1 빌딩은 지금 S1이 100%로 그 준공 이후로 계속적으로 본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적으로 기대되는 우량한 자산이고요. 본권 인근에 이제 삼성생명 그 서터문 빌딩이 재건축을 통해서 삼성그룹 계열사가 본사로 사용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업 임차 수요나 그리고 유동 인구가 상당히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1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임대 수입이 좀 낮을 수 있지만은 저희가 매입하고 2023년도에는 작년 대비 이제 2.5% 상승을 했고 올해의 임대 수익률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대 수익 계약이 자체가 4개월 전 CPI 또는 2% 중에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9월 CPI가 약 5.6% 상승해서 그에 해당되는 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현재 96,000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96,000, 95,000원 정도의 임대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CPI 연동에 따라서 임대 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S1이 본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더 추가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되고 또 입지적인 부분과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 남대문 권역에 대한 노후 자산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자산 지역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시는 저희 본권 빌딩 주변에 삼성생명 서터문 빌딩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5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서울역 북부 역세권도 한화 컨소시엄이 이제 선정돼서 향후의 미래 가치 상승할 수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서문 11지구, 12지구 그리고 메리츠 화재보험 본사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입금 관리나 이제 안정적인 배당이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선순위 대출 금리가 3개월 CD 플러스 110bp 스프레드로 LTV 기준 54% 정도, 55% 이내에 있습니다. 금리가 최근에 이제 보면 저희가 매입하는 당시보다는 좀 내려왔고 저희가 이제 상장하는 시점에서 금리 4.7%, 4% 후반대에 예상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당된 자산들이 그 자산 가치 재평가를 이루게 되면은 그만큼 그 LTV의 부분도 좋아질 거고요. 보다 자본 구조가 견고해지고
안정적인 배당 그 현금 흐름과 그리고 유동성 기대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의 어떤 리파이닝 시점에서도 금리가 보다 좀 낮아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자금 조달의 어떤 그 용이성이 상당히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배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저희가 이제 이번 2기 때부터 이제 배당을 진행을 합니다. 주당 배당금이 58원으로 이런 사업 그 증권신고서 상장 당시에 증권신고에 기재된 금액 기준으로 저희가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기, 3기, 4기, 5기도 그 저희가 상장 시점에 그 증권신고에 제출한 그 기재된 금액에 맞게끔 주당 68원, 65원 이렇게 이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저희 대치타워와 에썸빌딩이 소재한 그 권역 내의 NOC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대치타워는 견고한 임차 수요가 있고 에썸빌딩은 계속적으로 본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의 어떤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치타워 좌측에 보시는 그 GBD 권역 내 NOC를 보게 되면 대치타워는 현재 테란로 대비해서 NOC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4.5%, 4.6%에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GBD 대비했을 때도 약 56% 정도 상회이기 때문에 해당된 자산에 대한 임차 수요 그리고 자산에 대한 가치 등을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 NOC에 대한 그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에썸빌딩이 소재한 그 위치한 CBD 권역 내 NOC를 비교해 보면은 에썸빌딩이 기존 계약을 해서 좀 다소 그 NOC가 좀 낮다고 볼 수 있지만은 임대차 계약 상승과 그리고 CPI에 반영돼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남대문 권역 대비에 대해서 한 6.7%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존재하고요. 또한 CBD 비교했을 때에도 약 4%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장 전략 중장기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과 그 상장 당시에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거기다 신규 자산 계속적으로 편입을 할 건데요. 1차적으로는 스폰서 자산 위주의 안정적인 자산을 매입해서 임대 수익과 전체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당연히 이룰 거고요. 그리고 니츠 대형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유동성이나 그 전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가면서 대형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그 대형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그 스폰서의 자산을 편입을 해서 그리고 대형 다물 리츠로서 성장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상장 당시에 말씀드렸던 잠시 빌딩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도 상반기 사이에 매입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그 자산에 대한 자산과 그리고 CBD 그리고 GBD 뭐 BBD 판교까지 관했을 때의 시장 전반적인 공실률 그리고 시장 주가 등 이게 감안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잠시 빌딩 외에도 그 판교 사업을 좀 더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그 판교 같은 경우는 0%대의 공실률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어떤 저희 자산 그 리츠를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잠시 빌딩보다 판교 사업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반면에 그 삼성 그 화재 갖고 있는 서초 사업 그리고 성장 스퀘어 등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곧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또는 주주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 및 가치 상승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고요. 그 과정에서 주주의 풀을 확대하기 할 겁니다. 저희가 규모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FTS 나리타 지수에 편입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관인 그 블라인드 그리고 채권형 펀드와 그리고 퇴직연금 ETF도 ETF의 자금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운영 시스템 구축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FNH가 성장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저희 삼성 SRA는 대내적으로 시장 상황에 주시하면서 보다 투자자인 주주의 그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성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갖춘 니츠를 만들게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2024년도 4월쯤인가요? 그때 이후로 대내적으로 좀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그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좋은 시장은 좀 아니지만은 불안감이 기대로 그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조금씩 보여지는 듯합니다. 리츠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저희 삼성 FNH도 거기에 대해서 한 일부분을 역할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는 보다 이제 관련된 제도가 우호적으로 좀 많이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개선되기 위해서 관계자분들께서 노력하기 위해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연금 시장에 대한 자금이 그 저희 리츠 시장 쪽으로 이입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장기 투자자 분들과 그리고 연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 그리고 ETF 자금들 그리고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보다 주식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다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은 이 리츠 시장이 보다 이제 활성화돼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그 삼성 FNH에 대해서 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JR 글로벌 리츠입니다. JR 투자 운영의 문성재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JR 투자 운영 문성재입니다. 원래 저희 민광희 본부장님께서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해외 일정 중이셔서 오늘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물이 이제 저희 리츠에서 담고 있는 대표 자산 중에 하나인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저희 설계사무소인 예스퍼스 홈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커버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진이 잘 나와서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서울하고 조금 다른 풍경이 좀 있어서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저 건물이 30층을 좀 넘어가는 건물인데 주위에 보시면은 마철로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좀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출장을 제가 이제 지난 4월달에 가서 보니까 브뤼셀 사람들이 사실 브뤼셀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시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데다가 60년대부터 사실은 건축에 대한 계획이 시작이 되고 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정 복합 단지를 짓고 또 그 위에다가 방송 안테나를 세워놓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랑 미팅했던 분이 한 50세 정도 된 브뤼셀 사람이죠. 변호사였는데 하는 얘기가 저희 어릴 때부터 계속 저 건물을 봐서 아마 저희 사람들이면 모를 수 없다. 그래서 브뤼셀 어디를 가도 저 건물이 보인다. 이런 건물을 어쨌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오늘 미디어에서도 와 계시고 또 업계에서도 다 와 계시고 하셔서 이런 부분은 그냥 스킵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구조에 대해서도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모자리츠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아마 여기서부터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상장 리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 본다고 할 적에는 아마 최근에 이제 언론 통해서도 나오겠지만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최근 일례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작년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특히 뭐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서 다양한 시스테매틱 리스크들이 시장에 이제 쏟아지는 상황이 있었고 회고해 보게 되면 이제 그 시점쯤에 이제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던 것이 신용 사이클 자체가 좀 붕괴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들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쪽 PF라든지 그다음에 CP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다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실 몇 달을 보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림 왼쪽에서 보시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거의 한 20% 정도 급락을 단기했기 때문에 시장이 주는 쇼크도 굉장히 컸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리츠도 사실 그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중에 보시는 거는 왼쪽 그림에서 초록색 라인이 있는 것은 그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형 리츠 10개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리츠 탑10 지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JR 글로벌 리츠가 되겠는데 리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고점 대비 30% 이상씩 사실은 가격이 깎여 나가는 그런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장이 어려웠으니까 그랬던 것도 있고 혹은 저희들이 이제 에퀴티 파이낸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 주가가 더 조정받는 그런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만 실제 대형주들보다 저희가 더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국면이 되겠고요. 어쨌거나 이제 작년 4분기 이후로는 회복되는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주가에서 보다시피 일단은 주가 자체는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좀 회복이 좀 느린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츠가 다소 이제 지금 정체되고 있는 원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미디어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아마 보고 받으실 것 같고 또 실제 저희 같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반적인 조달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리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각들이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볼 때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업계에 속한 사람으로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커뮤니케이션 자리가 그래서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해외 오피스 리츠로서 저희가 포지셔닝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리츠 전반에 대한 시각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다소 좀 어려운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뭐 미디어 포함해서 주주분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사실 이제 금리 사이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따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는 제일 아래쪽에 이제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은에서 설정하고 있는 BOK의 이제 기준금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사실은 벤치마크로 쓸만한 금리를 뭘 가져올까 생각을 하다가 한전채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반 리테일에서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AAA 채권에서 제일 괜찮은 일들 주는 것이 아무래도 한전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인기가 있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얘네들이 계속 결손이 난다는 부분이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싱글 A 마이너스 2년짜리 회사채 금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 상장 리츠들 같은 경우에 신용 등급을 보게 되면은 트리플 B 플러스에서부터 싱글 A 마이너스로부터 해서 뭐 이렇게 위로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아마 싱글 A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회사채 차환 때문에 계속 증권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리츠에 대해서는 3년물이라든지 장기물에 대한 발행은 조금은 허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2년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가만히 보시게 되면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일단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나중에 이제 해외 부동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3번 올해 올렸었죠. 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50bp 포함해서 100bp 이상 올라갔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모드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자체는 계속 특히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와 함께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1년을 돌아놓고 본다고 할 적에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크레딧 자체가 좀 타이트닝해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채 금리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상황 속에 있었고 심지어 이제 한전채 같은 건 트리플 A인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이제 동료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차환식이나 이런 게 겹치는 경우는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숫자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올해 23년도 들면서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전채 대비 이제 저희 그 싱글 A 마이너스 금리들을 보게 되면 금리 차이가 다시 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저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올해 특히 이제 작년 말 이후로 정책 효과들이 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레딧이 조금씩 안정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어떠한 그림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리츠들 같은 경우도 이제 조달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조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 이제 제가 이 그림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의 속성이 말하자면은 뭐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전이될 만한 샥인가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회복 모드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미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자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JR 글로벌 리츠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고요. 아까 이제 커버 사진에서 보셨던 이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 맨하탄 오피스 건물이 되겠습니다. 두 자산 모두 사실 요즘 말이 많은 해외 오피스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주분들 특히 이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대로 또 부정적인 부분은 부정적인 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파이낸스 타워는 사실 뭐 연면적으로 봐도 6만 평 가까이 되는 큰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작년 말 기준으로 2조 원이 넘어가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사이즈가 엄청 큰데요. 기능적으로는 우리나라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딱 가게 되면 광화문 내거리에 우리 정부종합청사 있잖아요. 정부종합청사의 한 2배 반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부처들이 사실 다 입주해 있는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건물이고, 해당 건물은 당연히 정부가 통으로 임차를 해서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를 하게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 같은 경우 사실 정부 청사로서의 위상도 갖고 있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취득하기 한 몇 년 전에 저것이 이제 결국 시장에 나왔었는데, 벨기에 국내에서도 사실은 세일앤 리스백을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정부가 계속 써야 되는 건물을 이렇게 함부로 민간에 매각을 해서, 물론 뭐 수지가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타당한 선택이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내부에서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벨기에 같은 경우는 유럽 몇몇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대차 계약의 어떤 특성이 CPI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거의 100% 반영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노동도 사실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계약 같은 것도 사실 인플레이션에 연동돼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벨기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특성들이 저희 계약 구조에 좀 반영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의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98 세븐스 애비뉴 같은 경우 이제 뉴욕 맨하탄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도 워낙 말이 많은 상황에 있긴 한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오너십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이제 조인트 벤처 파트너가 50%,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50%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임차인이 특히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어쨌건 클래스 A에 속하는 건물입니다만은 뭐 저희가 트로피 에셋을 취득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어서, 어쨌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취득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관리를 해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 말에 이제 그 감정 평가를 받아 보니까 대략 한 9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요 임차인은 사실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조가 들어와 있다는 부분입니다. 동부 의료보건 노조가 들어와 있고요. 60% 정도의 면적을 사실 노조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요 임차인들로서 한 대여섯 개 주요 임차인들로서 대략 한 80% 정도의 면적을 저희가 채우고 있는 멀티 테넌트 건물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그 노조가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 그런 건물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은 뭐 누구나 들으면 이름을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 들어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은, 이 건물의 속성 자체가 이제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역설적으로 요즘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노조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재정 지원 하에서 그 살림을 꾸려가기 때문에 쉽사리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면적을 뭐 감소한다든지 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저희와 이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방어적인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그런 것을 예측
예측하고 취득을 했겠습니까? 다만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쨌건 저희가 지금 잘 버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게 498-7th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파이낸스 타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통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글자가 조금 흐릿합니다만 벨기에 재무부를 포함해서 이제 주요 그 부처들하고 장관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4월달 실사에서 좀 특이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보통 저희가 이제 전형적인 오피스의 설계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다라고 하게 되면 코너 오피스는 제일 높은 분을 위한 자리, 예를 들어서 뭐 장관실이 있을 거고요. 그 옆에 뭐 국장실이 있다든지 쭉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하이어라키에 따라서 이제 배치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벨기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이브리드 워크라 그래서 이제 그쪽 기준으로는 뉴 웨이즈 오브 워킹이 되겠습니다만 일종의 유연 근무제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층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공유 오피스처럼 사실은 면적을 바꾸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 좌석을 다 없애고 유연 좌석제를 도입한다든지 각 자리마다 이제 개인 사무를 둘 수 없으니까 락커를 갖다 비치해 가지고서 자기가 출근하는 날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 가서 앉는다든지 그다음에 회의실의 구성도 지금 앉아 계신 테이블 다 원탁이시잖아요. 아니면 우리 보통 사무실 가면 사각형 책상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왔는데 이번 출장 가보니까 이제 구조가 다 바뀌었습니다. 다들 벽 보고 앉아 있습니다. 대신 벽에 카메라하고 텔레비전이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줌 미팅 같은 거에 대응할 수 있게 혹은 뭐 회의 공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사무 공간 같은 경우도 그 1인당 부스를 줘요. 그래서 자기 랩탑 들고 들어가서 그 방음 부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떠들면서 통화하면서 이제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이 이제 사실은 그 벨기에 정부에서 이미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어쨌건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4월달에 벨기에 정부와 미팅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 건물을 포함해서 몇몇 주요 자산들을 중심으로 그 임차 공간에 대한 재편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과정에도 자기들이 그러한 컨셉을 반영해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 생각에 한 많은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주 6일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자신도 그랬었는데요. 이제 와서 주 5일 근무가 된 상태에서 다시 주 6일로 가긴 힘들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주 5일 근무하는 환경에서 사실 주 3일,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로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간의 구성에서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건물 같은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게 되겠는데 이제 저희가 취득한 이후로 약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취득 당시에 90%대에 있었던 임대율을 현재는 95%까지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자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조인트 파트너나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좋든 싫든 장이 저희한테 우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은 방어적인 속성으로 저희가 이 시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임차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 임차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짧은 임차를 통해서 저희가 임대인 입장에서 자주 임차인을 교체하면서 렌트를 올리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방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좋든 싫든 일부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프리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건물들이 이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임대차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뉴욕 자산에 대해서는 95%의 그 임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건물 전체로 봤었을 때는 21층 한 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임차인 2군데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병원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한 군데하고 이렇게 두 군데랑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일단 지상부에 대한 임차는 다 끝났습니다라고 리포트를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포트 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은 주로 3월 말 분기 데이터 내지는 4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뉴욕 시장과는 다르게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금융 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은행 위기나 이런 징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라든지 리파이낸스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고 다만 이제 금리가 단기에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에는 이제 유럽 주요 도시의 그 프라임
프라임 오피스에 대한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저희 지금 벨기에 브뤼셀 같은 경우는 4.25%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이제 주요 유럽 국가들의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프라임 오피스의 수익률이 되겠는데, 일단 오피스 수익률 자체는 4%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국채 대비 이제 상대적인 매력은 다소 내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로 이제 금리가 21년 이후로 이제 턴하는 모드가 나타나고 있고, 오렌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로 보고 있는 벨기에 5년물 국고채 금리가 되겠습니다.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2%대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다소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보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유럽에서 빠르게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고채 금리에도 그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이는 계속 좀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최근 한 6, 7년도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도 데이터는 1분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4분기 1 정도만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5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에버리지 대비 크게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에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기존에 재계약된 데이터엔 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성격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그 스페이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인테리어를 좀 바꾸는 형태로 이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오피스라고 하는 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벨기에 브뤼셀이 갖고 있는 특성도 좀 있겠습니다만, 브뤼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상업용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데 있어서 한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절반 대 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코퍼레이션보다는 아무래도 외교 중심지에 이제 보내는 오피스이기 때문에 헤드쿼터로서의 의미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지 그 컨설팅 업체의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임차인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그때그때 살림에 따라서 뭐 면적을 크게 뭐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공간의 효율을 좀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좀 개편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눌러하는 수요가 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료상으로 볼 때 이제 좀 그 제일 아래쪽에 깔리는 게 퍼블릭 섹터가 되겠는데, 퍼블릭 섹터가 그래서 나타났다가 지금 보면 23년도는 안 나타나거든요. 이게 약간 시즈널리티가 있어서 19년, 21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공공 임차가 높았는데 18년, 20년, 20년 좀 낮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시즈널리티가 있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23년도 데이터가 좀 낮은 거는 당연히 계약 체결 시기가 4분기나 이런 데 집중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공간 활용의 전략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오피스 시장 자체로 본다고 할 적에 당연히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뭐 잘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히 브뤼셀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방어적인 속성들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속성들, 말하자면 오피스의 공간 자체를 버린다기보다는 공간의 사용 용도를 좀 바꾸는 형태로서 대응을 하는 것 같고, 특히 ESG가 우리 국내랑은 좀 다른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ESG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자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감하게 임차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후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ESG 등급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뤼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건물이 속해 있는 펜타곤이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한 서울시 중구나 종로구 정도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레오폴드라든지 루이스라든지 뭐 노스라든지 이렇게 쭉 퍼져 있는데, 보통 노스 같은 경우는 금융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EU가 들어와 있는 레오폴드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들이 사실 오피스 시장에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요. 그 이외 지역들 같은 경우 사실은 오피스를 신규 공급한다든지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벨기에 브뤼셀 전체로 본다고 하게 되면 데이터를 다 리뷰해드리긴 그렇지만 노스 지역은 신규 공급 때문에 한 6% 정도의 공실률이 나오고 있고, 그 이외 CBD 지역들 같은 경우는 2, 3% 정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공간의 특성, 아마 도시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규로 뭔가를 지어서 집어넣기가 사실은 좀 여의치 않은 것이 브뤼셀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하겠고, 특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텍스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CBD를 제외하고 말하자면 주변부에 있었던 오피스들은
오히려 주거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간 해마다 10만 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년 통산 한 10만 제곱미터 되니까 한 30만 평 정도 되는 면적을 오피스를 사실은 주거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많았던 상황과는 좀 다르게, 일부 도시들과는 다르게 브뤼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피스 공급이 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장에서 좀 잘 방어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하탄 시장이 되겠습니다. 맨하탄 시장은 언론을 통해서 사실 작년 말 정도부터 해서 되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이 나빠지게 되면 당연히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당연히 손실을 보죠. 근데 이제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자산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증권화를 통해서 시장에 이제 복합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만 브라더스 때를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주거용으로 발행됐던 모기지들 같은 것이 사실은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사실 투자가 되고 있었었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사실 페니메라든지 프레디맥 같은 경우는 사실 구제금융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과정들을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이제 어느덧 한 15년 전이 되겠는데 유사한 시나리오의 고민들을 말하자면 커머셜 모기지에 대해서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B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대적인 규모는 금융시장 전반에서 이제 하우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특히 리저널 뱅크들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의 은행 위기가 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페드에서 나오는 금융안정 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관련된 코멘트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국내 언론에서 이것이 이제 번역돼서 딜리버리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전하게 다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데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그 쿠시먼이 지난 1분기에 저희한테 이제 보내온 자료고요. 왼쪽은 맨하탄에 있는 클래스 A 오피스가 되겠고 오른쪽 클래스 B나 클래스 C가 되겠습니다. 물론 클래스 A 오피스가 인벤토리가 더 큰 거는 사실이긴 한데 양쪽 다 전체적으로 공실률도 뭐 2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만 재미있는 부분은 클래스 A 오피스에서는 2020년도 코비드-19 이후에 회복세가 완연하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파란색 그림은 페이스 렌트가 되겠고 아래쪽이 넷 이펙티브 렌트가 되겠는데 넷 이펙티브 렌트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하탄 현재 기본적으로 새롭게 공급되고 있는 클래스 A 오피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20년도, 21년도였다고 한다면은 22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 클래스 B나 C단에 오게 되면 코비드-19 레벨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임차료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인 의미에서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보는 이러한 디테일을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자료를 볼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A 클래스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저희가 최상위 등급의 자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 저희가 엮여 들어가는 상황을 저희가 원치 않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전략 하에서 저희가 이후로도 자산을 관리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로어 맨하탄 전체로 이제 오피스 영역이 있는 걸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저희 498 세븐스가 있는 것은 지금 저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타임스퀘어 남쪽에 있는 타임스퀘어 사우스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공실률 레벨이 지금 자료가 조금 화면으로 보시면 좀 작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공실률이나 전반적인 임대료 수준이 조금 낮은 권역에 저희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저희가 방어적인 그 미시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인의 속성 말하자면 노조가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저희 진행되고 있는 저 보유하고 관리 중인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이제 별첨 자료들을 일부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캐시트랩 관련돼서는 유럽 자산들 같은 게 문제가 좀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취득할 때 저희가 좀 디스카운트를 하고 이 자산을 어퀴지션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은 방어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재의 저희 생각이고요. 이러한 생각 하에서 저희도 이후에 리파이낸스라든지 이후 과정을 볼 생각이고 특히 벨기에 브뤼셀 같은 경우는 유럽 내 타국에 비해서 렌트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디렉트로 붙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센트럴뱅크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올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호 해지가 되는 것이 말하자면 저희가 갖고 있는 투자 구조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좀 시장에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산 건전성 때문에
오늘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ECB에서도 역시 금융안정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과거 한 수년 동안에 부동산 자산에 대한 대출 심사 기준이라든지 자산에 대한 건전성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한 몇 년을 지금 보내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이러한 모드가 이후로도 단기에 급변할 걸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좀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식사 준비해 주시고요. 그 식사 준비되는 동안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다 지금 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서 계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는 오늘 발표한 6개 리츠 다 관련해서 어떤 리츠도 좋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직원이 마이크 갖다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경제 최현재 기자라고 합니다. 각 리츠 회사별로 질문이 있는데요. 금리 지금 하락기라고는 하지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잖아요. 각 회사별로 리파이낸싱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이에 따른 전략은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리츠 투자가 왜 아파트나 건물 등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더 나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다면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는지, 이러한 각종 사례와 더불어서 앞으로 리츠 시장의 전망과 함께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어떤 특정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각사별로 다 발표 순서대로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파이낸싱과 관련된 부분은 모든 리츠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 시점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런리츠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제 올 초에 분당 스퀘어 리파이낸싱을 진행을 하면서 작년 연말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실은 이제 직격탄을 맞았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리파이낸싱을 이제 무사히 완료를 했고, 앞으로 남아 있는 리파이낸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부분인가? 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런리츠의 경우 올해 초에 시비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정관 변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은 이제 시장 금리를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조달 방안에 대해서 사전적인 준비를 완료를 하고, 실제 조달 시점에서 각 방안에서 코스트를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런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관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뭐 시비라든지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재 열어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그 매입 당시 대비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의 여력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가장 코스트가 낮은 방안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이고, 프라임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개별 펀드나 리츠의 만기 때까지 리파이낸싱에 대한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프라임시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이제 다른 부동산 투자 대비 리츠의 투자에 대한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실은 어떻게 보면 뭐 개인이 뭐 이런 아파트라든지 뭐 대형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규모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자유롭게 투자를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 대비 이제 상장 리츠에 대한 규모도 커지고 다양한 섹터의 리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 투자 성향에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도 상장 리츠 내에서 구축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 NH농협 리츠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해주신 타 리츠 운용사와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더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리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롯데 EMC 윤영주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파이낸싱 전략은
저희 이제 롯데리츠는 올해 그 리파이낸싱 되는 금액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만 1분기 때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저희가 그 기존의 LTV를 좀 낮게 가져감으로써 안정적으로 재무 구조를 건강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점과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조달 라인을 통해서 그 시기별로 어떤 시장에 맞게끔 저희가 그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그런 점이고요. 향후에는 지금 금리가 이제 높지만 저희가 그래도 만기를 그 안에서 좀 최대한 분산해서 한 번의 조달 금액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해서 조달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그 다른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서 우리 상장 리츠의 우위점이 무엇인가라는 거는 저는 첫 번째는 부동산의 가장 단점인 그 유동화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바로바로 저희가 현금화할 수 없는 그 단점을 상장 리츠가 대폭 해결해 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상장 리츠 자체가 그 출시될 때 굉장히 많은 그 인허가 과정이나 평가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검토, 전문가의 검토 그리고 정부의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자산 자체가 굉장히 우량한 자산이라서 어떤 한 개인이 소유하기 어려운 자산을 저희가 일부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또 거기 배경에는 저희 자산운용사의 전문성, 거기에는 자산 운용을 하는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재무 조달하는 저희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도 그 신용 등급을 가지고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 결국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전문성을 향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이동진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 발표 때 말씀드렸던 근본의 그 자산 매각 통해서 지금 올 연말 4천억 도래하는 차입금 중에서 300억 정도가 줄어든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발성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 향후에도 좀 장기적으로 계속 올해 안에 가능하다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또 공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그 자산들의 매각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 차입금 총액을 갖다 좀 줄이는 부분을 갖다가 검토하고 목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줄인 상태에서 사실상 기존 대주분들하고 저희 그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매각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 그 자산 가치가 증가된 부분을 갖다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LTV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경쟁력 있는 차입금 이율을 갖다가 저희 대주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입 금액과 그 이자율로 갖다 좀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지금 조금 전에 그 윤영준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만일 리츠를 부동산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보신다면은 지금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리츠들은 국토부와 그 다음에 상장을 위해서는 저희 거래소에서도 증권신고서를 갖다가 여러 번 검토를 당하고 이 검토 과정을 거쳐서 상장된 굉장히 우량한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량한 상품을 쉽게 설명드려서 어떤 강남 아파트도 아니면은 꼬마 빌딩들과 비교를 해보신다면 저는 항상 일드 플레이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리츠들이 공모가 아래에 화해하고 있을 때 지금 투자자분들이 그냥 단순히 가져가서 향유하실 수 있는 시가 배당률 이 과연 월세를 통해서 수취하실 수 있는 부분과 비교를 해보신다면 모든 리츠들이 지금 상당히 굉장히 우량한 위치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사실 여러 그 번거로운 투자의 과정이나 직접 투자의 과정이나 아니면 리스크를 갖다 감안하셨을 땐 사실 상장된 리츠들이 그 투자 비해클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과 그다음에 그 리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품성이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라 이거 이제 또 투자는 호불호가 있으시겠지만 사실 단순히 어떤 수익률을 보시던 아니면은 상품으로 보시던 좀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R의 김영진 팀장입니다.
저희 삼성 FN리츠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 즉 작년 내고 사태 시점에서 고금리 상황에서 저희가 선순위 대출을 일으키고 자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오히려 리파이낸싱 관련해서는 5%대 초중반에 그 작년에 이제 이자 지급이 됐지만 지금 현재 4점 후보 중후반 때의 이자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자 코스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에서 내려와 있고요. 지금 CD 금리가 좀 변동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금리가 확 하락한다라기보다는 현재 추세를 좀 유지하면서 과거보다는 좀 더 좋은 시그널이 좀 더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2024년도에 리파이낸싱 하는 시점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자산의 LTV 기준으로 한 55% 이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은 LTV에 대한 구간도 더욱더 확보되고 또 조달의 어떤 금액적인 규모도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또한 추가 자산 편입하는 때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자금 조달에 대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츠에 대한 장점을 보게 되면 뭐 저희 강남 그 GBD에 있는 대치타워를 보더라도 평당 그 주변 시세가 한 4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중반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강남권역에 평당 한 1억 뭐 얘기하고 있고 뭐 8천, 9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시장 자체를 비교하는 게 좀 우리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리츠는 어쨌든 그 리츠의 본질 자체를 봤을 때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 그리고 연금이라는 이런 시장과 함께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올 때 국민들과 함께 그 공군 그 슬로건을 봤습니다. 리츠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초반의 어떤 취지에 맞도록 한다고 하면 일반 다른 그 채권보다 또는 그 변동성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일드나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는 개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안정적인 자산에 대해서 또는 그 수익성 측면의 두 가지를 뭐 어떤 개인들한테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츠라는 상품이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주가와 자산을 비교했을 때는 자산에 대해서 분명히 그 국토부와 그리고 금과 뭐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고 보다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자산이고 거기에 대한 그 질 또한 상당히 높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정말 그 관련된 시장에 대한 제도도 호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더디더라도 뭐 관계자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사실 뭐 저희 다른 AMC에서 주요한 포인트들을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더 할 말씀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리파이낸스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PT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대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전통 자산 대비 인컴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캐피탈 게인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아마 상장 영역에 들어와 있는 리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컴 스트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사실은 그만큼 레버리지가 담보되는 경우가 사실 예후적으로 많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리츠가 다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테매틱 리스크로 이제 금융시장 전반에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은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 항상 좀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금융 감독 차원에서 본다고 할 때 이제 특히 은행 감독 특히 이제 리만 브라더스 이후로 은행 위기에 대한 어떤 그 통제 수단들이 굉장히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금융 소비자로서 사실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저희가 조달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항상 좀 봐줘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JR 같은 경우는 이제 당면했던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채를 저희가 이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대한 관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달 초에 이제 저희가 크레딧 그 스플릿이 나 있는 상황을 해소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좀 그래도 순탄하게 국내에서의 리파이낸스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리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어쨌건 현 시점으로 볼 때는 유럽 내에서의 어떤 은행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이후로도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질문은 사실은 이미 다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여쭤봐 주신 부분이 결국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나와 계신 이제 이 주요 참가자분들이 사실 상장 리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장 증권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격 발견 기능과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향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대체 투자 영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혹은 간과되기 쉬운 리스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일련의 어떤 그 투자 실패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상장 리츠 같은 경우는 어쨌건 상장 증권으로서 공모증권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의 그 어떤 공시를 통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로도 점점 더 발전될 부분이고 앞으로의 리츠 업계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저 딜사이트의 범찬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롯데 AMC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금 보면 다 저 포트폴리오가 롯데 자산으로 좀 위주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향후 데이터 센터랑 물류 센터로 확장하겠다고 간략하게 언급 주셨는데 그 뭐 다른 회사 데이터 센터 좀 알아보고 계신 게 있는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어떤 저희 롯데 계열사 외의 것을 외부 물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섹터 자체의 다각화 모든 걸 다 포함하시는 질문이실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는 저희가 리테일 자산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물류센터를 좀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가시적인 그 검토안이 나오면 저희가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외부 물건도 저희가 괜찮은 물건이 있다면 그 또한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외부 물건 그리고 섹터를 이제 리테일이 아닌 다른 섹터도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수자 간담회를 마치고요. 오찬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